또 얘 정서적으로도 안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도 쳐야죠. 왜 비행기 타고 싶대요? 해외여행도 가야죠. 자기만 못 타봤다고 그래요, 비행기. 그래서 또 갔다 왔어요. 돈 많이 들죠? 갔는데 다 한국인이더라고요. 초등학생들. 공감대 형성되죠? 쉬어요. 일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저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네. 하루에 적정한 영어 공부 시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2~3시간씩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양심상 주말을 빼줬어요. 네, 저희 애도 주말, 오늘 항상 물어봐요. 오늘 주말이야? 물어봐요.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주말이야? 하면 오늘 숙제 안 해도 공부 좀 안 해도 돼? 그래, 알았어. 네. 오늘 주중이야. 주중이니까 해야 돼. 알았어. 이래요. 주말은 제가 빼줬습니다. 300일 공부해야 돼. 3시간씩 해야 할 것 같아. 근데 지금 저도 3시간씩 못 채우고 있어서 하나 걱정이에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학교 가서도 주말 빼줬어요. 제가 주말 빼주고 3시간씩 해야 할 것 같고,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대략 한 8,000시간 정도 누적 시간을 갖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면 저는 5대1 법칙을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5대1 법칙이 뭐냐면요,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이제 자기 공부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도 하루에 5시간 자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수업을 다 듣고 뭐 인강 뭐 이런 거 빼고 했을 때. 그러면 5시간을 근데 공부를 한다고 쳐도 영어를 1시간 이상 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에 가면. 만약 1시간 이상 하게 되면 의대를 못 가요. 수학 때문에. 수학과 부담이 너무 커져요.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리고 국어도 엄청 어려워요. 심심하시면 한번 보세요, 국어 문제. 던지고 싶을 거예요. 안 읽혀요. 엄청 어려워요. 국어 비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균형 잡히게, 결국에는 이제 입시에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영어를 또 잘해야지만 균형 잡히게 잘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 어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학원에 초등학생들을 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나중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영어 5시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죠. 영어만 5시간. 영어는 1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수학, 과학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요즘 과탐도 되게 어려워요. 특히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요. 그럼 다른 과목은 언제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어는 3시간씩 하면. 그래서 하루에 지금 10시간씩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율이 그러니까 영어는 언어잖아요. 외국어다 보니까 어릴 때 노출이 많이 돼야, 감각이 많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과목,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다른 과목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수능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인지 발달, 제가 교육학을 공부한 걸 봤을 때는 인지 발달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는 구체적 조작기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고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지가 형성이 돼야만이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나이대가 돼야지 또 그 과목을 잘할 수 있는 그 뇌발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영어는 근데 좀 뇌가 소위 좀 말랑말랑 할 때 좀 더 훨씬 더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다른 과목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 사고력 수학 지금 하잖아요. 사고력 수학 어떻게 문제를 제가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4, 5학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래요.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애가 풀리는 경시대의 문제 같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생긴대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그겁니다. 그렇게 이제 균형 잡히게 하다가, 근데 고등학교에 갔는데 영어를 5시간을 하면 다른 과목도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어를 열심히 많이 잘 해놓은 애는 고등학교 가서 마음이 되게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풍선 효과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 다른 과목 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절로 다른 과목도 잘해요. 근데 영어를 못하면 일단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중학교, 고등학교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학교 내신은 제가 비유를 든다면 엑스레이예요. 고등학교가 내신은 MRI인데 저희가 우리 몸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봐요. 몸이 아파가지고 뭐 허리가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꼭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잘 모르겠는데 네, MRI 찍자고 하죠. MRI 찍어보면 알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학부모나 학생이 중학교 내신 성적만 가지고 와서 저한테 얘가 어느 정도 영어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100점을 맞았다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과 모의고사 성적표 가지고 와서 저한테 얘 어느 정도 대학교 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95% 이상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디 대학 갈지. 그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중학교 성취 수준, 중학교 같은 경우가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필평가 40, 수행 60인 경우가 많은데 수행평가에서는 보통 공부 좀 하는 애들 점수가 그렇게 깎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수행평가 만점 맞았다고 치면요. 성취 수준 A 맞으려면 90점 넘게 하잖아요. 얘가 30점 필요한 거거든요. 30점 맞으려면 75점 이상 맞으면 돼요. 지필평가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성취 수준 A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필평가에서 75점 이상만 맞아도 얘가 A가 나올 수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60%라고 하더라도 83.3 이상만 맞아도 돼요. 그래도 A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대전이니까 이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번 상황을 통계를 조사를 해봤어요. 봤더니 대전 관저중이랑 도안중에 근처에 있는 학교 맞죠? 네. 네. 평균이 72.3이에요. 중학교 평균이. 근데 이거 다 수행이랑 다 합친 거예요. A 맞는 애가 비율이 어때요? 30%가 되죠. 10명 중에 3, 4명이 A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가 A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보셔야 하는 게 시험지를 보셔야 돼요. 얘가 도대체 지필평가 몇 점을 맞았는지 그리고 뭐에서 틀리는지를 보셔야 하는데 제가 영어 전공자 아니어도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장님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원장님 보시면 다 아시겠죠. 딱 중학교 시험지 딱 보고 얘가 뭐 틀렸다 보면은 경력이 딱 있으시기 때문에 확연히 눈에 보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요. 중학교는 석차를 공부를 안 하니까. 고등학교에 오면은 조금 이게 2학교 때문에 그렇긴 한데 대신고가 좀 특이해요.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교더라고요. 자율형 사립고에서. 그래서 평균이 높아요. 평균이 높아서 그런 건지 일단 고등학교 오면 A 비율이 많이 떨어지죠. 그다음 평균도 많이 내려가요.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는 이래요. 그래서 관저고, 도안고, 동방고, 대신고가 이 근처에 있는 학교라고 원장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통계를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중학교랑 고등학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인원으로 보니까 관저중이랑 도안중이 대략 이 정도 학생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작년 5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65명이 A를 맞은 거예요. 200명, 대략 200명 중에. 그러면 우리 애가 제가 MRI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 애가 만약에 65등일 수도 있고 1등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65등이라고 치면 30%인 거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가면 내신 3등급이에요. 9등급 체제 3, 4등급이에요. 3, 4등급이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서울은 못 가요. 제가 9등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9등급 기준으로 3등급이면 일단 서울은 대전역에서 멀리 떨어져 사셔도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오면 보세요. 관저고, 도안고, 동반고, 대신고가 이 정도 수강 인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1학년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 보니까 4%일 때 예를 들어서 관저고에서 10명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로 바뀌잖아요. 올해부터. 그러면 24명이에요. 그리고 32명이고 26명이고 35명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5등급 체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1등급 맞는 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대신고를 갔어요. 354명 중에 35등 안에 드는 게 쉬울지. 학급이 한 10학급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학급, 11, 반에서 2, 3등 해야 돼요. 10%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2등급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서울권 얘기입니다. 지금 5등급 체제에서 내신 2등급이면 서울 못 가요. 10%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신 등급은 이제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바뀐 게 없어요. 더욱더 극심한 부담이 생겼어요. 8, 9, 10, 11% 이 맞는 아이들은 진짜 피 터지는 경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1, 2, 3등급이라 이렇게 나눠졌는데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5등급 체제로 바꿔서 서울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내신 전부 1을 맞아요. 예전에는 전부 1을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울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신고에서 35등, 동반고에서 26등, 32등, 24등이 그렇게 쉬울까? 저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 차이가 뭐냐면 중학교는 일단 서답형이라고 해서 이거 쓰는 거 있잖아요. 주관식 쓰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중학교는. 그래서 중학교 성적만 가지고 얘의 그 근본적인 영어 실력을 알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게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5%, 5%, 3, 뭐 4, 4 이렇게 나오는 이게 1등급을 갈라요. 서답형. 물론 동반고 같은 경우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면 이제 객관식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서답형이 나오는데 이 서답형이 이제 라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90년대 수능 영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한 줄 읽고 수능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절 수능은 지금 중2 수준이에요. 중2, 중3 수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특히 아버님들이 자기 때 수능 영어 생각하면서 애한테 한마디 하면은 애가 다시는 안 봐요, 얼굴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이 서답형이 이제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이 서답형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서답형 때문에. 이게 이제 대신고는 좀 특이해가지고, 왜냐면 좀 공부도 많이 잘하고 사립이고 자율형 사립고고 해가지고 또 수행 비율이 60%나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고만 또 따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대신고가 수행평가가 어마무시해요. 보니까 글로벌 퍼스펙티브 플래닝, 글로벌 퍼스펙티브 프레젠테이션 뭐 해가지고 애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시켜요. 수행평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1년 내내 시험 기간이에요. 쉴 틈이 없어요, 애들이. 그럼 이거를 무리 없이 잘 하려면 그냥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어를. 수업 시간에 철저히 잘 듣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어학원 이렇게 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저도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아요. 저도 똑같이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늘 저도 괴리감을 느끼긴 해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이런 걸 견뎌내는 애만 제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걸 견뎌내는 400명 중에 한 2, 3명의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아주 좋은 대학을 가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아이들. 그 1000명 중에 1명이 이제 의대를 가고 네. 제가 보니까 일반적인 지역, 물론 대전은 공부를 좀 더 잘하니까 300명 중에 1명을 가요. 대전은 유명 사립고도 많고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들도 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명해요. 대전도 그런 학교가 많은 편이에요. 대전은. 다른 지역은 시 전체에서 의대를 1명도 못 보내요. 대다수의 지역.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대치동의 특정 학교가 의대를 150명, 200명. 대치동의 강남 8학군의 특정 어떤 H구에서 150명, 200명씩 가요. 대구 수성구의 특정 학교에서 100명씩 보내요. 대구 수성구에 유명한 학교도 많아요. 네, 재수생 포함. 제가 재수생 포함 안 하면 학교 실적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여기 용인외대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인외대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거기는 신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애들이 서울대가 목표가 아니에요. 당연히 가는 거고 해외대학. 그래서 제가 용인외대부 실제 방문해가지고 거기 아이들이 한 그 작품들을 이렇게 봤거든요. 대학교 논문 수준이야. 대학원. 거기는 라틴어 수업이 개설이 돼요. 용인외대부는 라틴어 수업이 개설이 되고 그걸 열심히 애들 들어요. 재밌게. 대학원생 수준의 라틴어 수업. 그래서 지역별 학교별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애한테 용인외대부 가야지란 말은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아. 이렇게 대신고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를 보고 있어요. 이러니 애들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거를 알고 이해를 해줘요. 아, 많이 힘들지. 제가 볼 때는 그 말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힘들지. 뭐 많이 돕고 싶은 거 없어? 그 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 선택형 문제가 한 18문제에서 한 20문제 나와요. 그리고 서답형이 한 5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시험 시간이 50분이에요. 그런데 선택형 문제는 1분 내로 풀어야 돼요. 그냥 바로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3분에서 5분 걸려서 아까 말한 서답형 5문제에서 7문제를 한 30분에 걸쳐서 풀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풀려면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왜냐면 시험 범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보통 중학교는 원장님 맞죠? 교과서 보통 중학교는 2단원 정도 나오고요. 외부 지문은 아주 특이한 경우고 보통은 교과서 2단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외우고 숙지를 하면 풀 수가 있으니까 애들이 변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가면 일단은 모의고사, 그 다음에 부교재, 수능특강, EBS 교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도 많이 내요. 공부 좀 잘하는 학교. 교과서는 양념처럼 형식상. 그래서 시험 범위가 40에서 한 50개. 심한 지역은 1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학군지 그런 지역은 여기에 또 뭐가 추가가 되냐면요. 대치동이니 뭐 송도니 뭐 이런 데 학군지라고 불리는 이런 데는요. 모의고사가 양념이에요. 거기는 원서예요. 시험 범위가 다. 제가 설명을 이제 거기도 다녀보고 이제 하면서 느낀 점은 그런 데는 다 원서로 해서 이제 시험 범위가 나오는 거고 보통은 모의고사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중학교 시험 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그냥 절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보시기만 하세요. 신신당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보시기만 하세요. 중학교 3학년 실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 지역에서 네, 출제되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중학교는 이렇습니다. 그냥 느낌만 이해하세요. 고등학교 가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아예 단어 자체가 다르죠. 제가 조심스러워요. 지금 질문 드리는 자체가. 단어 뜻은 안 물어볼게요. 단어 자체가 다르죠. 그냥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지금 한국어만 읽어보세요. 한국어가 이해가 되는지. 이게 이제 원문이에요. 근데 이 원문을 가지고 저도 되게 놀란 게 선생님이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이제 빈칸을 뚫었는데 이 빈칸 여기까지가 원문이었어요. 근데 선생님 문장을 따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원문을 찾아봤거든요. 더 케오스 머신이라는 원서에서 발췌된 모의고사 지문이었거든요. 원래 원서 뒷부분은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쓰신 게 아니라 선생님이 따로 문장을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달달달달 외우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저도 고등학교에서 실제 시험 문제를 수년간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내요. 아니, 안 내요. 딱 그러니까 객관식은 어쩔 수 없어요. 객관식은 지문이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외우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은 그냥 어느 정도 주는 문제를 주긴 줘요. 근데 서답형은 철저하게 애들을 갈라야 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쉽게 내는 거 원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은요, 등급을 잘 갈라준다. 100점 나오게 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등급을 예쁘게 잘 갈라준 선생님이 인정받아요. 아이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문제를 싹 다 바꿔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모의고사가 고1 시험범인가요? 고3에서 대학교 수준으로 바뀌어버려요. 문장을 바꾸면. 그렇게 바뀌어버리죠. 근데 그게 고1부터 나와요. 고1 첫 시험부터. 그러니까 아이들 지금 말 그대로 완전 정신 나가겠죠? 중학교 아까 시험 문제 보셨죠?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단답형식의 문제 보고 오다가 고등학교 와가지고 이런 문제 풀려고 하면 이거 1, 2분 만에 풀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지 이 문제 아까 이런 문제를 시간 들여서 풀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형태 다 바꾸래요. 또 형태도 다 바꾸래요. 그러니까 품사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변형된 거. 이거를 3분 정도 만에 풀어야 돼요. 2, 3분 만에.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잘하겠어요? 그냥 영어를 잘하는 애.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 많이 하는 애. 네. 이제 다들 따라 하시니까.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에 이제 원어민들이 쓰는 이 문장 원리 이런 거에 기반해서 선생님들 문제를 많이 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거에 기반해서 문제를 많이 내는데 영어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무생물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인과관계 동사하고 적절한 전치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류의 문제를 잘 풀려면 영어에 대한 감각이 어릴 때부터 이런 게 키워져야 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했던 이 말 기억나시죠? 네. 프레젠트가 1, 2, 3번 뜻이 다 달라요. 퀴즈는 안 낼게요. 이 뜻이 다 달라요. 이 뜻이 어떻게 달라냐면 프레젠트도 이게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해보는데 학생들한테는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선물이라는 뜻 다 알고 있거든요. 현재라는 뜻도 많이 알아요. 근데 중학교 오면은 이제 출석한 존재하는 이런 뜻까지 알아야 하는데 고등학교 오면은 프레젠트에 발생하게 하다라는 뜻까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까지 이제 알아야지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젠트가 이제 이렇게 애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품사가 나눠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뜻풀이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적절한 전치사가 뭐가 쓰이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알 수 있어야 하고 동사를 쓰일 때 이런 인과관계 의미로서 발생하게 하다 뜻까지 알 정도 수준이 돼야지 고등학교 와서 내신 1등급을 맞아요.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머님들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려운 영어 공부를 지금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뜻이 1번 뜻은 현재란 뜻이었고 2번 뜻은 선물이란 뜻이었고 3번 뜻은 여기 참석한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문장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말씀드린 이유가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막 제가 퀴즈를 내보기도 했던 건데 애들한테도 고등학교 와가지고 1등급을 맞으려면 이걸 보자마자 한 30초 이내에 쓸 수 있어야 돼요. Fire life, 뭐 his cost 여기에다가 뭐 한 단어 추가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하여 그는 목숨을 잃었다 이런 걸 보자마자 쫙 슉 써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돼요. 뭐 이걸 쓸 수 있으려면 영어 감각이 어릴 때부터 키워줘야 한다는 거죠. 이거거든요. Fire cost his life 이게 이제 정답인데 이런 류의 문제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류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면 코스트도 애들이 초등학교 때 비기록을 열심히 외웠지만 실제로는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이런 것까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서브젝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좀 넘어가면 서브젝트도 우리가 과목 뭐 이런 것만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뜻이 이렇게 많아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도 막 퀴즈를 애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했는데 뭐 이런 문제, 이런 류의 문제들을 쉽게 쓸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제가 볼 때 이제 내신 1등급 맞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의 예시를 가져온 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사전 보고 찾아가면서 실제 적은 건데, 그러니까 제가 실제 학교에서 문제를 내면서 많이 활용했던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다 많이 틀리던 문제들. 1등급용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그러니까 1등급과 나머지 애들을 가르는 문제였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들이 다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잘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 탄탄하게 이런 어학원을 다니면서 기본기를 잘 닦은 아이들만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요. 그러니까 300명 중에 한두 명. 정말 열심히 하는 애.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게 정답은 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무생물 주어랑 인과관계 적절한 전치사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생물 주어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은 것 때문에 관중이 적게 왔다라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결과.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숙지를.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와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죠. 고등학교 와가지고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수능 영어는 뭐 아시겠지만 듣기가 한 25분 동안 하고 독해 45분인데 듣기는 17문제 나오고 독해가 28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독해 문제를 한 90초 이내에 풀어야 돼요. 독해 문제를.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은 이렇게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수능 문제는. 공식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듣기만 다 맞으면 37점이에요. 듣기만 다 맞으면 37점이고 그 다음에 18번부터 28번까지가 쉬워요. 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애들이나 학부모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18번에서 28번 문제 풀어보고 야 수능 쉽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8번에서 28번 문제 풀어보고 야 수능 절대평가니까 야 수능 쉽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18번부터 28번은 실제로 중학교 3학년 정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풀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나오긴 해요.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공부 좀 잘하는 애가 풀 수 있을 정도 나오긴 하거든요. 41번, 45번까지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맞았을 때 한 3등급 정도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 3등급 맞으면 일단 서울권 대학은 못 가요. 서울권
수도권 대학을 가고 싶으면 최소 영어 2등급, 그 다음에 뭐 의학 치안 이런 데는 무조건 1등급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1등급 맞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절대평가요. 말만 절대평가예요. 지금 문의만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만 절대평가지. 빈칸 추론이라고 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거 네 문제 다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빈칸 추론 다 틀리면 애는 다른 것도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1등급 맞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전 지역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지역의 평범한 고등학교에서는요. 한 400명 있으면 1등급 한 명도 채 안 나와요. 수능. 다 다른 데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대치동 이런 데. 그러니까 용인 애들 거기는 꼴등이 2등급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꼴등 하는 애가 거기서 꼴등 내신 8, 9등급인 애가 뭐 정시로 서울에 이름 들어온 대학을 가니까 그런 데서 싹쓸이를 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거의 등급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하면 수능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게 작년 수능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빈칸 추론. 오답률이 84.3%예요. 일단 영어는 안 보고 싶으시죠? 근데 제가 바로 한국어 더 읽기 싫은 한국어를 읽어보세요. 영어를 읽지 마세요. 한국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국어도 읽고 싶지 않으시는. 네. 실제로 아이들이요. 이것보다도 이거를 질문해요. 한국어. 이 수능이 그러니까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그 리딩 지수로 치면은 미국 대학교 2, 3학년 수준이 나온다고 해요. 미국 대학교 2, 3학년 수준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처거든요, 수능에. 이런 데서 내요. 수능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애들 입장에. 이런 데서 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 모의고사는 다 전부 다 이런 고급 학술 지문에서 내요. 그게 다 내신 시험범위죠. 근데 그거를 또 선생님들이 변형을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중학교는 교과서에서만 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중학교에서는 모의고사 문제 못 내게 돼 있잖아요. 고등학교 오면 고등학교도 그 법적 테두리를 지키면서 선생님들이 문장을 싹 다 바꿔치고. 저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수능 영어 등급이 이제 대입에서 지니는 의미는 이게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의 이제 주요 대학 아이들이 이제 흔히 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정시로 40% 이상 뽑는 그 학교들이에요. 그 학교들의 교과 전형, 이제 교과하고 종합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건 아시죠? 교과 전형의 최저 기준 예시를 보면은 좀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경희대 뭐 2합, 뭐 고려대 3합 7 이런 용어들에 이제 익숙을 해주시는데 어떤 경우 보면 이제 3합 7 하면은 이걸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님한테 3합 7 하니까 요리를 떠올리시고 이게 안주가 생각나고 이러면 이제 애가 아빠랑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싶겠죠. 애가 3합 7 막 이러면은 아 네가 지금 4개 영역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7등급 이내 들어야 하는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고 근데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영어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지 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영어가 자 제가 학교에서 봤을 때 영어를 포함시키지 않는 애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영어가 절대평가. 예를 들어서 고려대를 내가 가고 싶어요. 3합 7이면은 국수, 영, 탐 중에 하나를 빼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문계라고 치면요. 국수, 영탐 중에 당연히 뭘 빼겠어요? 네, 수학을 빼야 돼요. 왜 빼야 하냐면 수학이 문이과 통합으로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3등급이 안 나와요. 4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수학 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어 고려대 갈 정도면 영어 1등급을 맞아야 하는데 보통 1등급 맞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영어를 2등급 맞았다고 쳐봐요. 영어를 2등급 맞으면 탐구를 반드시 2등급을 맞아줘야 돼요. 근데 탐구 또 2과목 다 봐야 한대요. 근데 탐구 2과목 2등급 맞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게 라떼랑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재수는 올인 재수 하는 애도 있지만 대다수는 최저 맞추는 재수가 많아요. 근데 재수생이 뭐만 파요? 탐구를 파요. 과탐, 사탐만 파요. 그래가지고 1, 2, 3등급까지 심하면 다 재수생이에요. 재학생이 4등급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3, 4. 그러니까 탐구에서 3 만약에 뜨면 국어에서 2를 맞이하잖아요. 근데 국어 2는 태어날 때 결정이 돼 있잖아요. 얘가 국어를 어떻게 잘할지가. 그래서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고려대 3합 7을 못 맞춰서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내신은 당연히 잘 따야 하는 거지만 수능도 잘해야 하고 생기부도 잘 챙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디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을지를 저한테 내신 등급만 가지고 와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줘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모의고사 성적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근데 종합전형으로 어디 가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모의고사하고 내신 성적표만 가지고 와서 물어보면 또 전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얘의 생기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이 아무리 좋고 모의고사를 아무리 잘 쳐도 얘가 생기부 기록이 부실하면 종합은 또 안 돼요. 이건 교과전형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별로 학교별로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생각해야 하는 변수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신은 정말 잘하는 애인데 모의고사는 되게 못하는 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군지는 반대예요. 내신은 다 안 나오죠. 근데 모의고사 되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학교들은 생기부는 관리는 되게 잘해줘요. 근데 정시는 버리는 학교들. 학교에 따라 대부분은 근데 그렇긴 해요. 보통 고등학교들은 정시 입시 결과를 거의 내지 않고 있어요. 유의미한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대부분 도시들, 일부 도시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맥락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1등급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고려대가 최저가 제일 까다로운 학교거든요. 영어가 1등급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굉장히 여유가 있겠죠. 탐구 3, 국어 3 맞을 때. 그러니까 영어 1, 탐구 3, 국어 3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려대를. 내신이 아주 좋으면. 그러니까 아주 다르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외대 H였으니까 외대를 비교를 하는데 외대가 2합 4예요. 외대 같은 경우는 영어가 1이 뜨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영어가 1이 뜨면 탐구를 3, 한 과목만 3 맞아도 돼요. 그리고 국어, 수학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외대만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대만 또 쓰는 게 아니라 수시에서는 6개를 써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특정 대학에 맞춰서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잘해야 돼요. 내신, 수능, 생기. 그래서 애들이 흔히 정시파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정시파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정시파 할 거야 라고 딱 말을 하면 선생님들 마음속에서 걔를 제끼겠죠. 아 얘는 대학 가기 힘들겠구나. 네. 그게 이제 유행이 된 이유가 서울권에 주요 대학들이 40% 이상 뽑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뽑아야 돼요. 왜냐면 아니면 지원금을 안 주니까 나와요. 서울의 주요 16개 대학은 뽑게 되어 있어요. 안 뽑으면 대신 지원금을 안 주는 거예요. 당연히 지원금 받아야 하니까 이 대학들은 다 정시 40% 이상 뽑는 학교들이고 아이들이 다 가고 싶은 학교도 정시 40% 이상 뽑는 학교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마치고 나면 내신이 이미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시할게요 라고 그걸 해서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티처스나 이런 데서도 정시판이 하면서 남자애들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럼 그거 보면서 저건 아닌데 막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대전이니까 제가 특별히 또 의대도 준비했어요. 의대를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님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의대를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 이제 서울대는 서울대다 보니까 그냥 3합 7로 의대여도 3합 7로 이렇게 해놓긴 했어요. 서울대는 좀 특이한 경우고요.
보통은 의대들은 3합 4 내지 뭐 4합 5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무조건 1등급 맞아야 돼요. 의대 가고 싶은데 영어가 2등급이면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가 2등급이면 나머지가 전부 1등급 맞아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죠. 영어가 2 뜨는데 다른 과목 1 맞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무조건 1 찍고, 보통 의대 가는 애들은 특징이 영어 무조건 1 찍고, 수학 1 찍고, 과탐 1 찍고, 국어 2 찍고 가는 거고. 국어는 변수가 엄청 많아서 1, 2등급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나 수학, 과학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으니까. 영어는 특히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어와 입시의 연결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가 예측 가능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은 상대평가니까 재수생이 얼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자기가 등급이 어떻게 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등급이 올해 수능 비율입니다. 25학년도 수능에서 6% 나왔어요. 1등급이. 이게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90점 넘은 애가 6%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저도 수능 볼 때 이제 뭐 절대평가는 상대평가였잖아요. 그때 100점 만점일 때, 7차가 100점 만점일 때 보면은 90 한 2, 3점 좀 아주 어렵게 나오면 92점이 1등급이고 보통 95, 6점에서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이 7% 이상이 90점을 넘었어요. 근데 절대평가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6%대로 관리를 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작년에 6월에 1%였거든요. 1.4%가 나왔어요. 너무 심했죠. 그래서 9월에 11%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맞춘 거예요. 평가원에서 이렇게 꼭 맞춰요. 6월에 한 번 냈다 깜짝 놀란 거예요. 1.4가 떠가지고. 인터넷 찾아보세요. 작년 6월 평가원 6월 모의고사 1.4가 나와버렸어요. 9월 달에 그래서 살짝 조절을 했어요. 또 놀랐어요. 11이 나온 거예요. 조절을 또 절묘하게 했어요. 6%로. 한번 보시면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요. 6월 달에 재학생들이 위에가 이제 지원자고 응시위원인데요. 작년 6월에 보니까요. 38만 5천 명 정도가 지원은 했어요. 재학생들이. 근데 실제 시험은 얘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많이 아팠나 봐요. 7만 명 정도가 요즘 아이들이 모의고사 증후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저도 고등학교 고3 담임도 했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날 많이 배가 아프세요. 이상하게 모의고사 날만 되면 배가 그렇게 아프대요. 참 집에 가요, 다 애들이. 모의고사 날 애들이 하루 종일 오고 가세요. 오고 가요. 상상도 못하겠죠. 시험 날 애들이. 근데 내신 때는 안 그래요. 내신 시험 기간에 그러진 않거든요. 모의고사 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모의고사를 빠지면 빠질수록 네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멀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애들이 이제 안 듣거든요. 실제 그렇게 돼요. 근데 N수생이 한 8만 명 정도 있었죠. 6월 달에. 근데 이걸 잘 보세요. 9월 달에도 보니까 애들이 더 빠지죠. 재학생들이. 재학생들이 이날 어디 또 많이 놀러 간 것 같아요. 아마 에버랜드 가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재학생들, N수생이 조금 늘어났죠? 실제 수능 때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실제 수능 때 재학생이 한 30만이 갔죠? N수생이 16만이에요. 자,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등급이 6, 9월에 나왔던 내 등급에서 1, 2등급 떨어진다는 거예요. 재수생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국어를 6월 달에 1, 2등급을 맞았어도 실제 수능에서는 3이 뜰 거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특히 탐구는 2등급이 떴어도 6, 9월에 2등급이 떴어도 수능에서 3, 4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근데 영어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영어와 입시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더 강력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절대평가가 영어가 됐을 때는 영어학원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왜냐면 영어 절대평가니까 아니 뭐 그냥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해놓고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반대가 됐어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겪어보니까 영어 모의고사가 모든 키를 쥐고 있어요. 영어가 절대평가고 대학에서 대부분 2학 뭐 3학 뭐를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과목을 애들이 버리잖아요. 영어를 버릴 수는 없어요. 절대. 근데 연결고리가 이해가 좀 많이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실제 사례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병가 내시는 분도 많아요. 그 한 번도 내지 않던 직장 다니시는 학부모님의 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수시무지 원서 쓰다가 병가 내시는 분도 많고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달려한다. 영어 많이 할수록 좋다. 중학교 성적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제 원장님처럼 영어 교육을 오랫동안 하신 그런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 1시간 이상 할 여유가 아마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설명회가 어느새 지금 1시간 반이 지났어요. 네,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 어머님들께서 강한 몰입의 경험을 플로우라고 하는데 그 몰입의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가 일단은 선물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설문지 좀 작성을 해주시고 일단은 저는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는 하고 개인적으로 뭐 또 지금 제가 바로 집에 가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요. 저는 오늘 여기를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거 있거나 하시면은 설문지 작성하신 다음에 저기 뒤에 선생님한테 내주시고 또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